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독과 멸균에 대한 그 나머지 설명을 더 하고 항균제에 대한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화학 소독제, 멸균 방법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기능에 따른 화학 소독제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화학 소독제가 이 목적이 어쨌든 그 병원성 세균을 죽이는 것이지요. 뭐 물론 세균뿐만이 아니라 곰팡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 화학 작용제가 어, 살균 작용을 하는지 소독 작용을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어떤 종류의 화학 소독제는 그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를 하거나 그 세포막 손상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제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그다음 비누, 그다음 페놀 같은 이런 것들인데요. 알코올은 이제 주사를 위한 피부 소독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70% 에탄올이나 50%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그 세균의 세포막에 그 이제 탈수를 시키고 세포막 성분은 이제 지질 이중층이죠. 그것들을 이제 녹여내거나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균의 세포막 기능을 정지시켜서 세균을 죽이는 거지요. 그다음 청정제, 비누, 이게 디터전트를 얘기하는데, 또는 이제 계면 활성제라고도 부르고요. 이런 이제 비누의 성분은 이제 기다란 지용성, 예, 기름에 잘 녹는 그런 그 소수성 부분과 친수성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용성 부분은 세균의 그 세포막을 녹여내는 그런 작용을 하고, 친수성 끝 부분은 물과 섞여서 그 물에 녹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석탄산도 세포막을 파괴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데, 그 세포막도 녹여내지만 단백질을 변성을 시켜요. 하지만 너무 강한 소독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석탄산을 피부에 사용하거나 또는 피부에 접촉하는 그런 기구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환경 소독이나 뭐 화장실 또는 이제 그 오염된 환경 소독 이런 데 이제 주로 석탄산이 사용이 됩니다. 세균의 세포막 파괴뿐만 아니라 그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그 제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염소 제제들인데요. 식수원이나 이렇게 수영장 물을 소독을 한다든가 하는 뭐 그런 기능이지요. 또는 이제 그 이런 그 기구 소독이나 환경 소독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단백질의 그 단백질인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미노산 중에 시스테인 같은 물질은 그 SH 그룹 설포 하이드릴 그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설포 하이드릴 기가 가까이 두 개가 있으면 이런 그 SS 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환원된 그룹을 산화 형태로 산화를 시켜서 그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이 없어지면 살균이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차염소산염, 그러니까 이제 블리치라고 부르죠 보통. 하이포크로라이트가 이제 주로 사용되기도 하고, 표백분, 이제 칼슘 하이포크로라이트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밑에 그 반응식들을 적어놨고요. 염소 이외 요오드도 그 단백질 변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임상의학에서 가장 그 효과적으로 쓰는 피부 소독제입니다. 그 요오드 팅크 2% 요오드 및 요오드와 칼륨을 알코올에 녹인 그런 용액입니다. 그러니까 체열 부위를 처치한다든가 상처 부위를 처치한다든가, 그 마른 다음에 이제 알코올로 씻어내거나 더 이중 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요드 포화물도 이제 외과 수술 전에 피부 처치를 하는 그런 물질인데, 단백질의 SH 그룹을 그 산화시켜서 이황화 그룹을 만드는 그런 기능으로 살균을 합니다. 즉, 그 단백질 기능을 없애는 거죠. 그 SH 그룹은 단백질이 갖고 있는 시스테인이 효소의 액티브 사이트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액티브 사이트를 죽여버리면 단백질의 기능이 없어지고, 그럼 세균이 죽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단백질의 타이노신 잔기에 결합을 해서 기능을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중금속도 그 살균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구리, 금, 뭐 백금, 은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중금속은 아주 극미량으로 효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단백질의 SH 그룹을 산화시키거나 SH 그룹에 결합을 해서 단백질의 기능을 없애버리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질산은도 아주 미량 농도에서는 신생아의 그 결막염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실버 설퍼 다이아진 이런 것도 화상을 입은 환자의 감염증을 예방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상 환자들이 그 가장 많이 감염되는 세균이 예를 들면 그 슈도모나스 같은 세균입니다. 이거 이제 절대 산소성 세균으로서 굉장히 그 화상 부위에 그 화상 부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세균인데 이런 설파다이아진 처리를 함으로 해서 그 슈도모나스 같은 세균의 그 증식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도 단백질의 그 설파이드 그룹을 공격을 해서 기능을 없애는 것으로 살균을 할 수가 있고요. 알데하이드도 단백질과 핵산을 변성시키는 기능으로 살균 효과를 보입니다. 20% 포르말린 이런 그 액체를 가지고 모든 세균을 사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의 아미노구와 그 OH기를 알킬레이션 시켜서 그 기능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에틸렌 옥사이드 단백질과 핵산을 알킬레이션 시켜서 세균의 살균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기능을 하는 것 이외에 그 핵산을 변성시키는 기능을 하는 그런 그 소독제도 있습니다. 그 많은 색소가 핵산을 변성시키는데 우리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그 양파 뿌리끝 염색체를 뭐 염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초파리에 뭐 침샘 염색체를 염색을 한다든가 해서 현미경 관찰하는 실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용되는 염색약이 그런 그 핵산에 끼어 들어가거나 핵산에 결합을 하는 그런 그 색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색소가 핵산을 변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살균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닐린 계통에 속하는 염료들이 예를 들면 뭐 트리페닐메탄 같은 이런 것들인데 그 그람 양성균을 잘 살균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람 양성균의 침투가 잘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브릴리언트 그린, 말라카이트 그린, 크리스탈 바이올렛 이런 염료들이 그 살균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 집에 열대어 키우는 사람들은 이런 염료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염색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키우는 어항에 그런 그 살균제로 많이 사용을 해요. 가령 이제 물고기를 키우다 보면 그 물고기가 솔방울처럼 그 통통해지면서 이 비늘이 다 일어서는 그런 그 질병이 걸리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솔방울병이라고 해서 그 세균 감염에 의한 질병입니다. 이런 질병을 그 물고기 질병을 그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치료약들의 구성 성분을 보면 크리스탈 바이올렛, 메칠렌 블루, 말라카이트 그린 이런 그 염색약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항생제 대신 사용하는 그 살균제이죠. 말라카이트 그린 같은 경우는 양식 뱀장어의 그 살균제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던 그런 그 색소였습니다. 그다음에 아크리딘 염료 같은 경우도 세균과 포유류의 핵산과 단백질 합성을 방해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뭐 아크리플라빈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독과 멸균에 사용되는 그 기능 중에 핵산에 작용하는 그런 그 화학 소독제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독과 멸균에 관한 설명이고요. 마지막 시간이 이제 항균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균제 그 챕터의 학습
목표는 항균제가 작용하는 세균 부위를 그림을 그려 설명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항균제인 페니실린의 항균 작용 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항균제는 그 세균을 죽이는 특별한 물질들입니다. 그 최초의 항균제는 그 페니실린을 들 수가 있는데요. 페니실린은 그 페니실륨이라는 그 곰팡이에서 분리한 물질인데, 이 페니실린이라는 곰팡이가 이제 오염이 되면 그 페니실륨 곰팡이 근처에는 세균이 자라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 왜 페니실륨 곰팡이 근처에는 세균이 자라지 않을까를 연구해서 페니실린 G를 찾아냈지요. 최초의 그 자연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많은 군인들의 상처를 치료한 그런 아주 그 좋은 항생제지요. 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항생제라는 말 쓰기도 하고 항균제라는 말 쓰기도 합니다. 항생제는 뭐 둘 다 비슷한 용어이며 같은 기능을 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항생제 또는 항균제의 특징은 선택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만 공격해서 세균만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선택적 독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거 항균제를 처리해서 처음에는 세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 항균제의 저항과는 내성균이 자꾸 그 출현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 선택적 독성을 가지는 그 항균제들은 어디에 작용하냐면, 예를 들면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저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베타락탐, 페니실린 같은 경우가 해당되고요. 반코마이신, 이소니아지드, 그다음에 사이클로세린, 바시트라신, 폴리믹신 같은 이런 항생제들이 그 세포벽 합성을 저지하는 이제 그런 항생제들입니다. 그 세균의 세포벽은 주로 이제 펩티도글라이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펩티도글라이칸은 오직 세균만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세균만 가지고 있는 이런 세포벽 합성하는 데에 항생제를 쉽게 디자인할 수 있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NA 복제에 작용하는 항균제, 퀴놀론, 메트로나이다졸, 클로파지민 같은 이런 그런 그 DNA 복제를 억제하는 항생제들은 세균에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항균제의 그 타겟이 그 세균에만 작용하는 효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NA 복제는 DNA 디펜던트 RNA 폴리모레이즈 같은 이제 효소들이 있는데, 이런 효소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같은 기능을 하는 효소들하고 달라요. 기능만 같을 뿐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항균제들은 세균이 가지고 있는 DNA 복제 효소에만 작용을 합니다. RNA 합성, RNA 합성의 성을 억제하는 항균제로서 리팜핀 같은 것들이 이제 유명하죠. 그런데 이런 RNA 합성은 세균뿐만 아니라 이 세균에 감염되어 있을 사람도 RNA 합성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세균의 RNA 합성 효소들은 사람의 RNA 합성 효소와는 또 다릅니다. 기능만 같을 뿐이죠. 그다음에 단백질 합성을 저지하는 데 사용되는 항균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솜은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30S 라이보솜, 50S 라이보솜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 50S 리보솜에 붙는 항균제, 예를 들면 크로람페니콜, 마이크로리드, 뭐 클린다마이신 이런 종류들이 있고, 30S 단위에 붙는 그 항균제로서 아미노글루코시드, 테트라사이클린 등등 이런 항생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대사물질에 대해서 그 작용하는 항균제들이 있는데, 설폰아마이드, 예전에 보통 썰파제라고 부르던 그런 것들이죠. 트리메소프림 같은 것들이 항대사물질에 대한 항균제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균제 활성 기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대로 세포벽 파괴하는 기능,
단백질 합성하는 기능, 핵산 합성을 억제하는 기능, 그 다음에 항대사 물질에 관여하는 기능들에 대한 항생제들이 리스트가 되어 있고, 그다음 그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씩 보기로 하죠. 첫 번째, 세균의 세포벽을 합성하는 기능을 억제하는 항균제들을 보겠습니다. 세균의 세포벽은 오직 세균에만 있기 때문에 사람에 감염된 세균에 처리를 해도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피해를 적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균제 활성이 가장 흔한 기전이 바로 이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기능이고요. 이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를 하는데 세균의 세포벽은 펩티도글라이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펩티도글라이칸 합성을 억제하면 세균의 세포벽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삼투압에 의해서 세균이 쉽게 터져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보이는 것이 세포벽 합성을 펩티도글라이칸 합성을 저해하는 그런 항생제들이고요. 예를 들면 베타락탐계 항균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 G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링 구조가 베타락탐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이나 여기 보이는 세팔로스포린 같은 차세대 항생제들도 차생제 그 베타락탐계 항생제들도 이런 그 베타락탐 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항생제들은 그 세균의 세포벽을 합성을 할 때 펩티도글라이칸을 만든 다음에 펩티도글라이칸 사이에 교차 연결을 해야 단단한 세포벽이 되는데 그런 교차 연결을 만드는 페니실린 결합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교차 연결을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 펩티도글라이칸을 완성을 시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그 베타락탐계 항생제는 그 세균들이 베타락탐 분해 효소를 만들어서 그 베타락탐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를 가지고 있는 세균은 베타락탐계 항생제인 페니실린 같은 걸 처리를 해도 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타락탐계 내성에 생긴 그런 세균에 대해서 처리하는 항균제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메치실린, 클록사실린, 암피실린 같은 광범위 항생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메치실린은 그 이런 베타락탐계 항생제의 내성이 생긴데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항생제인데 예를 들면 뭐 스테필로코커스 오레오스 포도알균이죠. 이 포도알균이 수포박테리아로 굉장히 많이 전환이 되는데 그런 수포박테리아를 처리하는데 메치실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메치실린 내성 이런 그 스테필로코커스 오레오스가 많이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메치실린의 내성을 가진 스테필로코커스 오레오스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많은 사망을 유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포벽 구성을 억제하는 항생제로서 그 베타락탐계 항생제 이외에 반코마이신이나 바시트라신 같은 항생제들이 있습니다. 바시트라신은 스트렙토마이세스 오리엔탈리스라는 세균에서 유래된 당이 붙어 있는 단백질 성분입니다. 그 구조는 이렇게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베타락탐계의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그람 양성균에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람 음성균에서는 이런 반코마이신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람 양성균은 세포막 밖에 두꺼운 벽이 있는데 그람 음성세균은 세포벽은 작지만 그 밖에 세포 외막이 있습니다. 그 세포 외막을 반코마이신이 투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람 음성세균은 아무리 처리해도 사멸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람 양성균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결핵균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이소니자나이드, 그다음에 사이클로세린 같은 이런 항생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결핵균의 세포벽을 합성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항균제로서 그 분리가 된 건데, 어, 그다음에 그 이 세포벽 합성 억제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폴리맥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구조를 그려놨는데, 이런 그 폴리맥신도 gram 음성 세균에만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런 항생제들은 그 세포 외막의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그 세균의 사멸을 유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항균 그 세포벽 합성 억제하는 데 관련돼 있는 항균제들입니다. 그다음에 세균의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기능을 억제하는 그런 항균제들도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30S 또는 50S 라이보솜의 결합을 해서 단백질 합성을 억제를 하면은 세균이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고 효소를 만들지 못해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결국 세균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S 리보솜에 비가역적으로 결합을 해서 살균 효과를 나타내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트롭토마이신의 구조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미노 그룹이 붙어 있는 글라이코시드는 이제 그 당분을 얘기하는데, 이런 당분과 연결된 그런 이제 그 아미노 그룹을 포함한 항균제라는 뜻이죠. 아미카신이나 겐타마이신, 스트랩토마이신 등등이 해당되는데, 이거는 30S 리보솜에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보솜의 기능을 영원히 정지시킵니다. 그럼 세균이 죽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이런 그 항생제를 처리했다가 이 항생제를 제거한다 그래가지고 세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처리하면 30S 리보솜에 그냥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반면 살균 작용 이외에 정균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살균은 세균을 죽인다는 뜻이고, 정균은 세균의 성장을 잠깐 멈추게 하는, 좀 성장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정균 작용이라고 하는데,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항생제는 좀 이렇게 생겼는데 30S 리보솜에 가역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붙었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균의 테트라사이클 처리했다가 씻어주면 테트라사이클린이 35S 라이보솜에서 떨어져서 다시 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정균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30S 라이보솜에 붙는 것 말고 이제 50S 라이보솜에 붙는 그런 항생제들도 있습니다. 클로람페니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마크로라이드 계열, 마크로라이드는 기능이 구조가 이렇게 생긴 다소 복잡한 구조인데요. 클라리스로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같은 항생제가 이런 마크로라이드 계열입니다. 이런 항생제들은 50S 라이보솜에 가역적으로 결합을 해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항생제들은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다가 이제 희석이 되기 시작하면 떨어져서 다시 리보솜이 기능을 하고 단백질 합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항생제들은 방코마이신의 내성을 가진 장알균의 치료에 사용하는 그런 항생제들도 스트랩토그라민 계열의 항생제들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균의 핵산 합성을 억제하는 그런 항균제들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DNA 자이레이즈라는 그 효소가 있어요. DNA 자이레이즈는 그 아주 한정된 공간에 세균의 DNA를 이제 구겨 넣기 위해서는 세균의 DNA를 적당하게 어, 수포코일 형태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포코일 형태로 DNA를 응축시켜 주거나 스포코일을 풀어주는 데 필요한 효소가 DNA 자이레이즈입니다. 이런 DNA 자이레이즈는 세균에만 있는 효소인데,
이런 자이레이즈에 결합하는 항생제로서 퀴놀론 계통의 항생제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락신 같은 이런 항생제가 퀴놀론계 항생제인데요. DNA 자이레이즈에 결합을 해서 DNA 수포코일을 풀지 못하게 해서 DNA의 복제를 방해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퀴놀론계 항생제도 퀴놀론이 결합할 수 있는 DNA 자이레이즈의 돌연변이로 내성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NA 의존성 RNA 중합 효소에 결합을 해서 RNA를 합성하는 RNA 전사를 방해하는 그런 항균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리팜핀 같은 항균제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구조를 그려놓았습니다. 이 리팜핀 또한 RNA 중합 효소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리파핀이 결합하지 못해서 리팜핀에 대한 내성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트로나이다졸 같은 경우는 세균의 DNA를 직접 파괴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항균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항균제 중에서 그 대사물질의 합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살균 작용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엽산 같은 경우인데요. 폴릭 액시드, 이건 핵산 합성의 전구 물질입니다. 이 엽산이 없으면 핵산이 합성이 안 돼요. DNA, RNA가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엽산이 스스로 생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한 다음에 아기를 낳으려는 사람들은 DNA가 많이 만들어져야 아기가 뭐 잘 자란다고 해서 임산부들이 엽산을 많이 구입해서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균은 이런 엽산을 자체적으로 생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엽산의 생합성을 억제하는 약으로서는 술포나마이드, 예전에 썰파제라고 부르는 그런 약과 트리메소프림이라는 약제가 이런 그 엽산 합성을 억제를 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항균제입니다. 자, 엽산의 합성은 티리진이라는 물질과 파라아미노 벤조익 액시드라는 물질과 아미노산인 글루타믹 액시드 세 개가 결합을 해서 다이하이드로폴릭 액시드 DHF라는 물질을 만들고, DHF와 테트라하이드로폴릭 액시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테트라하이드로폴릭 액시드가 퓨린, 피리미딘, 아미노액시드 등으로 합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엽산, 이거 DHF나 THF를 엽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엽산을 합성하는 첫 단계에 들어가는 물질이 파라아미노 벤조익 액시드입니다. 이 파라아미노 벤조익 액시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벤조익 액시드에 파라 위치에 아미노가 붙었다고 해서 파라아미노 벤조익 액시드인데요. 요것하고 그 구조가 매우 유사한 파라 부분에 아미노 그룹이 붙었지만, 여기 COH 대신에 그 아미노 설파이트 그룹이 붙어 있는, 설포 아미노 그룹이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이 설폰아마이드입니다. 요거는 파라 아미노 벤조익 액시드가 하고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 파바와 티리딘, 글루타믹 액시드와 반응을 시켜주는 효소가 파바인지 설포나마이드인지 구분을 못해서 설포나마이드를 요 반응에 투입시키게 되면 DHF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억제가 됩니다. 즉 파바의 요 그룹이 반응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요 그룹 대신에 요 그룹이 있으면 요 합성 반응이 억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DHF가 만들어지는 첫 단계를 억제하는 것이 설포나마이드고, DHF가 THF가 되는데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트리메소프림이라는 항균제입니다. 그래서 설포나마이드와 트리메소프림은 그 핵산 합성의 전구 물질인 엽산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를 해서 살균 작용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항균제는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그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비근한 문제점이 그 내성 세균들이 그 내성을 획득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그 병원에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슈퍼박테리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생제의 그 다중으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슈퍼박테리아, 이것은 이제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들 처리를 해도 사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항생제를 사멸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균의 감염증에 의해서 많은 환자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항균제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그런 항균제에 감작돼서 과민 반응 또는 발진, 열 같은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는 정상균 무리가 변화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피부에 자상을 입어서 거기에 감염된 세균을 처리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을 하면 그 항생제가 혈류를 타서 가령 장에까지 가겠죠. 그럼 장에 있는 세균들 중에서 그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은 버티겠지만 내성이 없는 감수성이 있는 세균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그 죽은 세균의 빈 공간을 내성을 가진 세균이 더 분열을 해서 내성을 가진 세균들의 그 비율이 증가하게 되죠. 또는 일부 세균 중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라는 세균은 항생제를 처리를 하면, 원래 우리 장 속에 사는 세균인데 이 세균이 항생제를 처리를 하면 갑자기 이제 증식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증식해서 설사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항균제를 너무 많이 처리하면 내성 세균은 계속 숨어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 항균제를 처리했으니 치료가 됐을 거야라고 판단을 하고 그 치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심각한 감염이 제거되지 않고 숨겨져서 계속 증세가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중대한 결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약에 의한 직접적인 독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아미노글라코사이드 같은 경우는 청각신경의 그 손상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또 이제 페니실린을 처리를 하면 저과립 백혈구증 또는 저혈소판증 같은 심각한 증세를 유발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독성이 늘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그런 독성들 때문에 그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이 이외에도 그 따르는 부작용으로서 미생물 집단의 약제 내성을 그 형성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감염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결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이렇듯 항생제는 그 감염증 치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남용을 하다 보면 어느덧 그 항생제의 내성들을 획득해서 그 항생제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럼 그런 내성 세균에 작용하는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이 빚에 억눌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항생제에 가진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세균이 다시 나타나고, 그럼 그 내성을 처리하기 위한 또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생제의 오용과 남용은 철저하게 피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항균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